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유사남입니다. 오늘 일단 제가 FOMC에 대한 라이브를 마쳤고요. 오늘 여러 이야기를 이미 다 들으셨을 테지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짧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저는 4가지 포인트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총평을 해보자면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더 매파적이었던 성명서와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원래 시장이 예상하고 있던 건 8-90%의 확률로 25bp와 그거 플러스 알파로 한 50%의 확률로 대차대조표 축소 뭐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었지만 성명서에는 너네들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차대조표 축소를 계획대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파월이 몇 번이나 강조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무조건 2% 인플레이션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번 FOMC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듣기 싫어했던,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가장 중요했던 코멘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파월이 오늘 연준이 매파적이었던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파월의 연설 안에서 매파와 비둘기를 왔다 갔다 한 파월이라고 할 만한 점이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4가지 중 첫 번째는 은행에 대한 시각입니다. 자, 일단은 정말 왔다 갔다 하는 파월이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면서 지금 연준이, 지금 파월이 사실 양쪽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사실 돌려서 표현한 것 같아요. 대차대조표 축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매파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 파월이 연설을 하면서 은행에 대해서 침착해, 우리 여러분들의 예금 지켜줄 거야 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또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 또 질문해서 그러면은 100조 원 이상 손실이 나면, 은행에서 100조 원 이상 손실이 나면 책임져 줄 거예요? 라는 질문에는 나는 할 말만 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 모르겠고 예금주의 예금을 책임져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건 또 뭔 소리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또 파월이 이번에는 연착륙을 바꿀 만큼의 연착륙에 대한 시각을 바꿀 만큼 은행일이 좀 컸나요? 라는 질문에는 은행일 별거 아니었어. 우리 연착륙 아직도 가능하고 물론 불확실성이 좀 커지긴 했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는 마지막으로는 지금 긴축 상황이 잘 진행 중이고 지금 우리가 굳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금 은행에서 신용적상이 생기는 거 보이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금리 인상 더 안 해도 될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대놓고 은행에서 지금 현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은행 사태를 굉장히 다운플레이,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걸 보면은 파월은 아직 지금 은행 사태가 둘 중 하나죠. 은행 사태가 크게 되지 않을 것 같다. 아니면 두 번째는 일부러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파월이 별것 아닌 척을 하고 있다. 사실 여러분들 뱅크런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 사람들이 패닉을 해서 예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망할 것 같으니까 인출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사지만 주식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그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우리는 손해가 아닙니다. 근데 그 파는 것과 같은 단추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사람들이 패닉해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은행은 자기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패닉 사태를 막기 위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주제, 이번 무조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2%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다란 말을 오늘 파월이 연설 도중에 한 10번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연준이 양쪽의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의 안정성을 다운플레이 하면서 뱅크 일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들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를 하면서 2%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사실 저는 그게 최고라고 보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준이 신뢰성을 잃으면 안 되기에 여러 번 2%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우리의 최우선 목적이다.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대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면서 동시에 은행 문제가 이게 분명 더 커질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별 문제 아니야.
그리고 문제 생기면 걱정 마, 우리가 책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별것 아닌 것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연준이 이렇게 돈을 푼다는 거가요, 여기에 관해서 좀 재미난 게 있는데, 은행으로 흘러가는 돈이 분명히 이자를 붙여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으로 직접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왜? 결국 은행이 시장에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돈이 흘러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파월도 이거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긴 했지만 사실 이게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다.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일 뿐이다. 지금 은행이 정상 영업하면 다시 가져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은행이 만약에 현금이 필요했으면 자기가 가진 자산을 팔아서 시장에서 현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원래는 자연스럽게 자산 가격의 하락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 금액을 여러분들 연준에서 가져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자산 가격의 하락은 일어나지 않으면서 반대로, 자,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시장의 돈이 반대로 은행에서 꺼내서 줄어들지도 않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속도를 상대적으로 늦추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연준에서 넣어주는 자금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더 장애물이, 결론적으로는 속도가 느려지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달러 수합을 진행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거 말고도 물론 안전자산으로 쏠려가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 수합이 진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영향을 주게 된다면 이 달러 수합이 개인적으로 달러 수합이 미국 시장으로 달러가 쏟아지지는 않는다고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선언하면서 기대플레이션을 잡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결과가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사실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가?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인가? 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월이 그렇다, 디스인플레이션은 진행 중입니다. 굿즈들의 가격은 내려오고 있고 주거비는 내려갈 거다라고 단언을 하면서 현재 인플레는 하락 중이다에 강조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쪽 임금이 하락하지는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점도표에서 나온 실업 지표와 관련 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실업률이 올라야지, 서비스 임금이 꺾여야지, 중립 실업률이 도달을 해야지 제대로 된 금리 인하를 실행할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점도표를 본다면 그 시기가 오는 것은 이번에 말 혹은 내년 초가 될 예정이죠. 점도표에서 실업률을 4.5에 도달한 시점을 그 정도로 찍었어요. 의외로 은행 쪽 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점도표에 포함이 됐나 안 됐냐는 중요한데, 파월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염두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GDP 예상이나 실업률,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12월 점도표 경제 예상치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이 진짜로 연준이 그 당시에 좀 가정을 했던 대로, 예상했던 부분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주제인 금리가 어떻게 될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점도표를 보면은요, 25bp 가까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점도표를 보면 반 가까이 되는 인원이 5.0에서 5.25까지 금리를 올리겠다,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해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점도표를 잘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5.25에 투표한 인원들 중 그 5.25에 투표한 인원들만 다 빼고는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는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된다는데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 값이 지금 이 연준 위원들의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은 5.25에 투표를 했지만 평균 값을 본다면요 5.4에 위치해 있어요. 그 말 뜻은 뭐냐? 오늘 파월이 분명히 계속되는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겠다고는 했지만요. 금리 인상을 몇 번 더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말 뜻은 뭐냐? 분명히 은행의 위험이 있다. 은행의 위험이 있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멈출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는 금리 인상이 더 베이스 케이스 시나리오다. 금리가 동결이나 하방으로보다는 상방을 향해 무게가 실려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다른 주제들과는 다르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강하게 답변을 줬어요. 뱅크런이나 아주 큰 금융 문제를 고려를 하면 금리 조절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아마 그런 일은 안 그럴 거고 5.25를 투표하지 않은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다 그거보다 이상의 투표했어.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고 은행 문제를 별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놓고 파월이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죠. 우리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금리 인하는 이번에 안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번 점도표에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다. 금리 인하를 이번에 안에 안 할 거다라는 예상에는 은행의 이런 신용경색 사태나 유동성 부족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고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높지만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 뜻은 뭐냐? 은행의 문제가 지금보다 커지지 않고 이것보다 커지지 않는 이상 사실 금리 인하를 이번에 안에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오늘 FOMC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지만 사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일단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너무 예측이 되지 않더라고요. 특히 은행에 관해서는 연준이 지금 당장은 일단 은행보다 인플레이션을 컨트롤을 택하는 것을 봤을 때 근데 동시에 또 은행주들에 관해서 PE 레이쇼나 여러 가지 멀티플이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너무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본다면 사실 예상이 너무 어려워서 저는 현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손을 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반대로 사실 저는 조금 방향성이 어느 정도 이미 정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사실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나온 이후에는 금리 동결을 예견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반기를 넘어서 내려가거나 혹은 반대로 이번에 만약에 계속 금리라 무슨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서 금리를 올린다 쳐요. 그러면 이렇게 은행 문제가 생긴 마당에 은행이 안 터질 수 있을까요? 이미 옐런 재무장관이 다 안 대준다고 얘기했는데 은행 문제가 터진다면 그럼 자금은 주식으로 가게 될까요? 좀 더 안전자산으로 옮기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둘 다 시나리오는 뭐야? 둘 다 시나리오는 아마 이번에 중반부터는 금리 동결 신호가 나오거나 은행이 터지거나 혹은 은행에 악재가 있거나 이런 부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채권으로 안전자산이 돌아오는 결과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년에 가서는 결국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는 채권을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죠. 근데 이번엔 4.0이 아니라 제가 매번 4.0 넘으면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했지만 이제는 사실 금리에 대한 고점이 슬슬 정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3.8 정도부터는 조금 더 강력하게 매수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돈을 책임져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제가 내린 거는 제가 만드는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도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은행들에 대해서도 물론 제가 지금 은행들이 터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은행들에 대해서 또 파월 아저씨가 굉장히 다운플레이 별일 아니야 이랬지만 사실 책임져 주지 않을 것처럼 옐런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금융 안정성이라는 건요. 미국의 신용이라는 건요. 아무리 봐도 인플레이션보다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만약에 파월이 옐런 재무장관이 이렇게 은행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연준이 스텝인해서 예금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월도 이번에 파월 연설 도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의 예금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뭘 하든 우리가 가진 장비로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면서 안심시키기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은행 문제가 터질 거라고 보기에는 은행이 막 갑작스럽게 뱅크런이 생길 거라고 보기는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뷰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꼭 채팅창과 코멘트에 나중에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저는 제 의견과 FOMC에 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과 코멘트 꼭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오늘 FOMC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